오늘 환경운동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3차 산업에 오는 과정에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서울인 이 조계사에서 불교 신자님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운동, 또 환경에 대한 관심, 또 환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환경운동을 역동적으로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금년 환경운동의 확산 TF를 끊기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에게 환경에 대한 법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또 환경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저한테 요청하기를 동체 대비의 세계관과 생명, 평화의 정신 이런 거창한 주제를 주었습니다. 이런 주제를 받고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이 법문으로 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주제에서 동체에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동체라고 하게 되면은 같은 몸이다가 아니라 한 몸을 얘기한 것입니다. 한 몸. 그 한 몸은 여러 가지 어떤 구조와 조직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 이 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750조의 내지 100조에 달하는 세포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50조 내지 100조의 세포가 부단히 세포 하나하나 부단히 생명 활동을 함으로 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독립된 사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 하나의 몸이 존재하는데 그 무수한 숫자인 750조 내지 100조에 가까운 세포들이 저마다 세포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세포 조직에 의해서 이 몸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 몸은 하나가 아니죠. 바로 750조의 세포이거나 100조의 세포들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750조 내지 100조의 세포가 모여서 비로소 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750조 내지 100조 세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몸과 동체가 되는 거예요, 동체.
동체. 세포 하나하나가 이 몸과 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체가 되었을 때 세포 하나는 뭡니까? 이 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에서 750부분, 750조 부분, 또 100조 부분, 이렇게 세포들이 구성됐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세포는 바로 이 몸이라고, 큰 몸이라고 하는 것과 동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750조 내지 100조에 가까운 세포가 인체를 조직하고 구성을 해서 이러한 하나의 몸이 되었는데, 이러한 하나의 인격체가 또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한 가족이 한 10명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10명이라고 하는 가족체에 나는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가서 그 10명이라는 가족 속에 할아버지이거나 할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거나 아니면 딸이거나 아들이거나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속에 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은 모여 사는 공동체예요. 그런 거로 단일한 인격체인 내가 가족이라고 하는 나보다 큰 몸속에 흡수되게 되면은 전부가 아니라 그 가족이란 구성체 속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 큰 몸은, 개인보다 큰 몸은 사회라고 하는 것에 흡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가족보다도 보다 더 큰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단일한 그 몸도 사회라고 하는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넓은 사회 속에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회가 여러 직종,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집단화한 그러한 사회가 국가라고 하는 조직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는 사회보다 큰 몸입니다. 그 사회가 국가라고 하는 큰 몸 속에 흡수되게 되면은 역시 그 사회도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 속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아까 가족이 사회에 흡수됐을 때 그 큰 사회와 가족이 동체가 되고, 또 사회가 국가에 흡수됐을 때는 크다란 그 국가의 몸과 작은 사회라고 한 조직체와 한 몸, 말하자면 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것이 최고로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죠. 국가 너머가 또 있어요. 국가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세계가 있어요, 세계. 이 지구에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이 일본도 있고 옆에 또 중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에 대한민국이 편입되게 되면은 그 많은 세계 속에 한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큰
몸을 이루고 있는 세계와 대한민국은 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 이러한 세계라 할지라도 또 이런 세계가 지구에 흡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세계는 지구에 비하게 되면 작은 몸이기 때문에 지구에 흡수되는데, 세계가 지구에 흡수되게 되면 세계도 지구 속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계 속의 한 부분으로, 지구 속의 한 부분으로 흡수된 세계는 무엇이냐? 지구가 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그 동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로부터서 인체의 최소 단위의 그 세포 하나가 근데 그것도 세포로서 독립된 생명체인 것입니다. 세포로서 완전해요. 그 작은 세포 속에는 핵이 있고 그 핵 속에는 DNA가 있고 DNA 속에는 작은 세포로서 무한한 것을 할 수 있는 그 정보와 지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세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위세포입니다마는 몸 속에 한 몸을 이루는 그 750조 내지 100조의 세포로 존재할 때는 그 속의 이론으로만 활동할 뿐이지 세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체 조직 속에 있는 세포로서 세포와 세포 사이도 어떤 나쁜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그리고 세포와 세포가 조직하고 있는 인체도 건강성을 이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도 무수한 생명체가 모여서 집단화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여러 속에 보면 한 단어 아닙니까?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사람 속에서도 이렇게 무수한 생명체들의 집단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을 이룬 것이고, 또 가족이라고 하는 몸도 여러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가족체가 여기저기 산재에 있는데 그러한 가족체들이 다 모임으로 해서 한 사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여기저기 많이 집단화 됐을 때 한 국가의 몸을 이루고, 국가와 국가가 전부 모였을 때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세계가 담겨진 것이 지구라고 한 몸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동체에 있는 거예요. 지구와 동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세포가 내 몸과 동체이듯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구와 동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은 인간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은 산이며 바다며 무슨 바위며 나무며 풀이며 이런 것들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구라고 하는 몸은 그런 것과 다 합쳐져서 지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인간과 지구와도 한 몸이고, 인간과 산천초목과도 한 몸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제 이 몸을 봐봐요. 한 몸인데 맨 위에는 이렇게 그 머리카락들이 있죠. 이제 여기서 중심으로 보고 생각해봐요. 그럼 맨 위에 있는 머리카락이 그럼 내 몸이냐? 머리카락 하나가 내 몸이 되겠어요? 아니죠. 머리카락은 머리에 존재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인 머리에 존재한 그 중에서 또 많은 머리카락 속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작은 머리카락들이 하나하나 해서 머리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얼굴에 어떤 그 미적인 효과도 주고 또 몸의 그 신체 작용, 생리작용 하는데 다 역할을 해요. 말하자면 그 폐 단백질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몸에서는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배설을 하는 그런 것이 배설 기관만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머리카락이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자주 감지 않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머리카락만 위에 있는 머리카락만 그런 몸이냐? 아니잖아요. 그 머리카락이 있는 그 밑에 이마가 있고 이마에는 또 눈썹도 있고 눈썹 밑에는 눈이 있고 눈 밑에는 코가 있고 코 밑에는 입이 있고 입 밑에는 턱이 있고 턱 밑에는 목이 있고 이렇게 쭉 그 한 덩어리로 이어졌단 말이요. 그러면 머리서 볼 때 저 그 발바닥은 말이죠 멀리 있으니까 한 몸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다만 위에 있고 밑에 있는 요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지 이 머리에서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발바닥이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이 몸과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손과 발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 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몸에는 한 가지로서 몸이 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세포 조직과 또 오장육부의 기관과 생명활동 여러 조직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모아져서 또 그것들이 제 역할을 다 함으로써 이 몸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봤을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구 속에는 하나의 세포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구라고 하는 이 큰 몸속에 무엇인가 활동하는 작은 세포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몸에는 말하자면 이 피부도 보드란 피부도 있고 그 밑에 피하지방이 있고 그 속에는 혈액이 있고 또 뼈가 있고 또 근육이 있고 뭐 지방, 단백질, 뭐 유기염료, 탄수화물,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이렇게 함정되어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한 요소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여러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몸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듯이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인간과 산천 초목과 동물과 곤충과 무슨 버려지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지구라고 하는 하나 몸이 된 거예요. 하나 예를 더 들죠. 제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사랑. 그 시는 이렇습니다. 바닷가에 던지면 하나의 조개 껍질에 불과하겠지. 하지만 아느냐? 꿀단지에 담아서 엎지르지 않으면 사랑은 맹물도 꿀이 되게 하는 것을.
또한 어떤 돌밭에서도 깨지지 않는 구슬이 되게 하면 사랑은 태산도 넘는 힘을 갖는다는 것을, 이 시를 이루고 있는 글자 수를 다 세보면은 그 91자입니다. 91자요. 그러니까 이 91자의 한글이 모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뭡니까? 시는 시로서 완전히 갖춰진 몸이에요. 근데 그 완전히 갖춰진 몸을 지고는 시는 뭡니까? 91자의 글자가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와, 이 사랑이라는 시와 91자의 글자와는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동체예요, 동체. 아닙니까? 산이라고 하는 시와 글자 하나하나, 이것은 다 그 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달리 얘기를 해서 91자의 글자를 아무렇게나 그냥 모아놓으면은 이 사랑이라는 시가 되느냐?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네. 91자의 글자를 그냥 이렇게 무슨 쌀 쏟아놓듯이 쏟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가 되는 데는 시가 될 만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말하자면 시적인 어떤 형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형식 속에 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어떤 표현과, 그리고 또 어떤 테크닉과, 또 어떤 문학성, 예술성, 이러한 것들이 함께 담겨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시가 그 시를 읽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까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합되고 농축되어 있을 때 비로소 시가, 한 편의 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시에서 91자 글자를 다 제거해 버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시가 거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죠. 91자의 글자가 시를 형성하는 그 몸체였는데, 몸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그 글자들 다 제거해버리게 되면은 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시의 몸과 91자의 한 글자는 바로 동체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91자 글자가 시라고 하는 몸을 형성해 주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까닭에 91자의 글자를 다 제거해버리게 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시가 별도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91자의 글자와 사랑이라는 시는 바로 동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 또 달리 다른 차원에서 이제 의미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시는, 사랑이라는 시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낭만적으로 그렇게 읊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에 대한 각성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한 각성을 어떻게 주느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나 이렇게 널려 있는 아무 쓸모없는 조개 껍질이 아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것이다. 그 고귀한 것을 바닷가에 던져가지고 조개 껍질처럼 파묻히거나 발길에 밟히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각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의 그 메시지이고, 그리고 또 사랑의 작용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냐? 사랑의 작용으로서는 이 맹물도 꿀이 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맹물도 꿀이 되게 하는 그런 마력을 가진 것이 사랑이어야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또 결혼해서 한평생을 함께 사는 아내와 남편 사이, 그 사이에 바로 행복을 창출해 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력을 발휘하는데, 이를테면 맹물도 꿀이 되게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맹물도 꿀이 되게 하려면은 사랑은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바로 꿀단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꿀단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꿀이 되게 하려면 바로 꿀단지에 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꿀단지에 담았다고 해서 되느냐? 꿀단지에 담았으면은 엎질러지지 않게 잘 보호하고 간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방치가 아주 출렁출렁해서 튀어나오고 엎어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 꿀이 되겠어요? 꿀단지에 담겨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꿀단지에 담되, 꿀단지에 담았으면은 그것을 잘 보호를 해서 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치 돌밭에 구르는 유리구슬과 같은 것인데, 그 유리구슬이 아무것도 보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돌밭에 구르게 되면은 다 깨집니다. 금가고 이 부딪혀서 깨지고 금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구슬로서 파손이 되는 거예요. 돌밭에 구르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 구슬, 유리 구슬을 깨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를테면 그 보드라운 솜으로 싼다든가 그렇게 보호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돌밭에 굴러도 절대 유리 구슬은 깨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바로 이렇게 보호,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되도록 보호하고 관리하고 승화시키는 이런 마음들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아쉽게 보인 까닭에 제가 이런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까지가 다 시에 담김으로 해서 시로서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사 시라고 하면서 그 시다운 맛도 없고 시다운 모양새도 갖추지 못했고 시다운 향기도 없고, 그러면은 남들이 읽어가지고 아무 느낌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라고 했을 때는 시다운 모양새와 맛과 향기 이런 것을 다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시라고 하는 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라고 하는 몸과 시를 이루고 있는 맛과 향기와 어떤 시가 가지고 있는 리듬 이런 것들은 뭡니까? 시와 동체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시를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이 작은 시라고 하는 것도 그 시가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가사 이 사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로 된 게 아니죠. 자음과 모음이 만남으로 해서 이 사자가 이루어졌어요. 또 랑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자음과 모음 또 이음 받침 이것이 모여서 한 글자를 이뤘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복잡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91자라고 하는 글자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91자라고 하는 글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배치해서 존재함으로 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시가 비로소 완벽한 몸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뭐예요?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춰져 있는데 그 요소 하나하나마다 시와 어떤 관계냐? 동체의 관계라고 합니다. 동체.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확산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동체라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무슨 핏줄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내가 뭘 체감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고정된 선입관념만 가지고 이 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나무 그거 별개다. 인간과 산 그거 인간과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나와 동떨어진 것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구라고 하는 이 커다란 것을 하나 몸으로 볼 때 산이며 강이며 벌레며 동물이며 사람이 이런 것들은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세포이거나 하나의 조직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바로 아셨는데,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것을 넘었을 때 바로 그 중생을 보았고, 또 그 중생과 나와 부처인 나와 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생 넘어 또 자연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역시 나와 동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정이다 무정이다 해서 나누는데, 유정과 무정도 역시 동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동체다.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 거기 상고된 거리는 있지만은 그것도 역시 동체이다. 이렇게 해서 아시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그런 것을 알게 되었느냐?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게 아시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인간과 동물, 나무와 풀,
뭐 곤충과 뭐 이렇게 다 나눠서 봤었어요. 남자와 여,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또 생과 사, 생로병사 이런 것도 다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다 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죽은 것과 그것도 하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는 것과 하나인 것이고 또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것도 하나인 것이고 번뇌와 어리석음도 하나인 것이고 다 그렇게 동체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동체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 대비, 동체 다음 대비점은 대비와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평화와 이 세 가지는 바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생명을 내 생명, 내 생명 내 몸, 내 몸 나눈 상태에서 네 생명, 내 생명 이렇게 나눠보고 또 그 평화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연결해 생각했는데 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투철히 하게 되면은 바로 생명이 너와 나의 생명도 역시 동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소중함, 고귀함 이것도 자연히 깨닫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생명은 항상 무엇을 원하는가? 생명이 원하는 거 잘 모르시죠? 생명이 항상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생명이 바라는 환경은 평화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불안과 공포를 제일 싫어합니다. 생명은 불안과 공포를 싫어하는데 가서 전쟁을 하는 황제를 만났다. 그러면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까 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좌불안석되고 그렇게 불안해지죠. 그건 생명이 자연히 생명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바탕 위에서 그런 공포와 불안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이 싫어하는 것, 오염된 것, 말하자면 생명을 침략할 수 있는 것, 생명이 아니게 아니면 또 생명을 죽음이 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일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은 그 생명이 갖고자 하는 환경이 어떤 것이냐면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약육 광식도 없고 그리고 총을 기는 사람도 없고 또 어디서 폭탄이 터질까 걱정거리도 없고 그러므로 거기는 생명으로서 비로소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 평화로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행복은 이 평화로움을 바탕으로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앞에서 뭐가 쿵 무슨 터지는 소리가 났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과 동시에 몸에서는 말이죠. 거기에 반응해서 두려운 생각과 불안한 생각으로 막 그래서 몸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것을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바라는 환경은 어떤 것이냐?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박상용 씨가 쓴 그 죽음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어찌하여 햇볕만 먹고도 토실되는 과일은 못 되고 이슬만 먹고도 노래만 잘하는 귀뚜라미는 못 되고 풀잎만 먹고도 근력이 좋은 당나귀는 못 되고 바람만 쏘이고도 철색이 좋은 꽃송이는 못 되고 거품만 먹고도 단단해지는 진주는 못 되고 눈물만 먹고도 살이 찌는 눈 및 사마귀는 못 되고 똥만 먹고도 피둥대는 구더기는 못 되고 나는 어찌하여 그렇게는 못 되고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유정 중에서 영장이라고 내 자부했던 사람, 허나 어찌하여 나는 흙 속의 습기 속으로만 파고드는 지렁이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흔히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남한테 듣고 인간은 만물지 영장이야 하면서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게 되면은 인간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렁이만 또 못한 그런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고만장하냐? 인간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에고에 빠져 있어요. 에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에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에고를 넘지 못하니까 그 에고 너머에 있는 나와 동체가 되는 환경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망만 추종하는 것을 제1위적인 것으로 보는 까닭에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또 무슨 개발이다, 발전이다, 이런 명분으로 환경들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외면하고 환경을 무시하고 이런 행위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에고를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그걸 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구에 공생하는 지구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인 것이지 인간만이 우월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자연과 환경과 두두물물 이런 모든 것과 별개 것이 아니라 다 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 인간은 자연 속에 있는 한 부분이만큼 최소한 인간의 삶을 사는 여기에만 그 삶을 한정해야 되는 것이지, 일테면 무슨 자연을 파괴하고 그 무한한 어떤 욕망만 추구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작대, 이런 무지양, 이런 것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100조에 달하는 세포가 있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세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같은 것을 다 발휘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세포는 몸을 지탱하는 그런 활동을 할 뿐이지, 세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사람도 이 지구 중에 하나의 세포이니만큼 이 세포로서 할 수 있는 이것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 끝까지 하게 되면은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일테면 건강하고 병 없고 또 오래 살려고 무병장수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또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오염된 공기를 마신 상태에서 부처님한테 무병장수하고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병 없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환경, 그걸 만들어 두는데 그 환경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업으로부터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그 개발주의자들부터서 각성을 시켜서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러는데 불자들이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